네, 안녕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방사청에서 전투기 엔진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개념 연구를 착수한다라는 정도까지가 뭐 그냥 맹숭맹숭하게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국방부 그 인터넷 TV죠. 국방뉴스인가? 거기서 한화의 이광민 전무가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대까지 로드맵을 그린다. 6세대 전투기를 위한 항공 엔진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된 게 처음이라서 오늘 그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전무 얘기는 올해가 2024년이 개발 착수 원년이다. 그러고요. 2월 9일 날, 그런 이제 방송이 떴죠. 6세대 항공 엔진을 충분히 개발 가능하고 대개 한 2040년 정도가 목표인 것 같아요. 6세대 항공 엔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일단 전기 출력이 좋아야 됩니다. 6세대는. 지금 F-35 엔진이 160kW 정도 전기 출력을 만들어주는데 발전을 해주는데 영국과 일본에서 하는 그 GCAP 6세대 전투기의 경우에 한 350kW, 360kW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kW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발전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변 사이클 기술이 적용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개념의 6세대 개념이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념이 뭘까? 다시는 현재 만드는 엔진에 6세대용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요소 기술을 식별해서 선행 연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10몇 년 후에 우리가 말하는 첨단 엔진이 나오고 또 몇 년 후에 바로 6세대 엔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까지 그려서 같이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통 6세대 전투기 엔진 그러면은 이제 전력 출력이 굉장히 높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kW에서 400kW 정도 전력 출력이 높다. 그 다음에 추력 편향 가지고 있다. 가변 사이클 쓴다. 뭐 이 정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광민 전무 이야기하고 이광민 전무가 사실은 이제 이 국방부 채널이 아니라 한화의 홍보 채널을 통해서 2023년 10월,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그때하고 지금이 얘기가 완전히 좀 달라요. 다르다기보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가 되니까 오히려 말조심을 하는 거 아니냐. 2023년 10월에는 그 무인기 드론 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투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인 항공기는 그때 이 전무 얘기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유인 항공기는 엔진을 수입해서라도 쓸 수가 있다. 근데 무인기가 되면 이게 특히 이제 무장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걸리기 때문에 엔진이 반드시 국산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는 10,000파운드급의 무인 정찰 드론 엔진을 하고 있다. 무인기 엔진. 그 정찰이라고 자꾸 넣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방산이 이렇게 그 좀 얌전한 척을 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00파운드급 지금 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코어는 한 6,600 정도니까 개발 완료 단계의 코어 5,500파운드를 좀 개선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2023년 10월 달에는 무인기 쪽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2024년 2월 달 이광임 전무는 그냥 애매하게 6세대 엔진을 얘기를 했고, 2024년 초, 2023년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코어 기준 10,000파운드, 15,000파운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이 전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만든 엔진이 현재 보람에 쓰고 있는 GF414 대비 훨씬 성능이 좋은 엔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만들고 있는 게 F414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겁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게 유인기냐 무인기냐 이런 데서 무인기 얘기를 아예 안 꺼내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2월 9일에 공개된 인터뷰입니다. 제가 2월 9일을 2월 7일로 잘못 쓴 겁니다. 2월 9일 공개된 인터뷰고 전번에 이제 한 거 한번 보시죠. 그 무인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10,000파운드 터보 무인 정찰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말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코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껍데기, 나셀, 전투기 엔진 나셀을 씌우게 되면 코어에 한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추정이고 다. 포인트는 뭐냐면 2023년에 얘기할 때는 드론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드론을 위해서라도 엔진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전투기 쪽 얘기만 하고 드론 얘기는 감춰. 이거는 한화가 감추는 게 아니라 방사청 국방부가 감추는 겁니다. 이게 드론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장이 정해지고 나니까 톤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엔진이라 쓰고 드론 엔진이라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6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들은 6세대 보통 3만 파운드급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는 얼마 하겠냐. 저는 우리는 뭐 그렇게 그 파운드에 욕심낼 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가늘고 작은 엔진이 우리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그 일본이나 영국이 GCAP가 이게 거의 뭐 초대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두 발 채워서 45,000파운드에 F-22 체급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의 NGAD나 일본, 영국의 GCAP 같은 그런 초대형으로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많이 가봐야 55,000파운드 정도 가더라도 충분히 한 5만 파운드, 55,000파운드 쌍발로 그래도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 단발에 2만 파운드급이죠. 2만 5천 뭐 그 이하란 소리인데 그래도 충분히 전기 빼쓰고 몸집도 F-22 정도까지는 부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게 엔진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력 대비 부피, 그 다음에 추력 대비 중량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추력 대비 부피를 보려면은 엔진의 그 추력을 지금 파운드 포스를 그람 포스, 그람 중으로 환산을 좀 해놓고 엔진의 부피를 그러면 이제 그람은 센티미터랑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미터법이니까 엔진의 부피를 cc 그러니까 큐빅 센티미터 우리가 몇 cc 하는 거 입방 센치로 나눈 그런 값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력 대비 중량은 뭐 익히들 하는 거예요. 추력 대비 부피는 제가 좀 생각해 본 개념이고요. 추력 대비 중량은 이제 추력을 엔진의 자중으로 나눈 거라 다 이게 파운드 포스라서 이건 바로 그냥 비율 값이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해보면 좀 재밌는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은 추중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중량이면 그 추력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미국은 부피를 널널하게 써요. 우리가 미국 차 보면 크잖아 몸집이. 그건 똑같아. 추부비가 좀 낮아요. 유럽은 추중비도 높고 추부비도 모두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의 최신 엔진 그러니까 F-135 이게 이제 F-35 비행기에 쓰이는 거죠. 또 XA-100 이게 이제 NGAD 같은 데 쓰일 거라고 추정되는 엔진인데 추중비를 보면 7.47, 8.21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유럽의 최신 엔진 EJ2OX 이거는 이제 유로파이터에 쓴 EJ200까지가 현실로 존재하는 엔진이고요. 롤스로이스가 그걸 EJ2OX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발표된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야 최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추중비가 7.43 정도 나와요. 미국에 육박하죠. 그런데 추력 대비 부피가 미국 엔진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파워를 내는데
부피를 절반밖에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유럽 엔진이 그럼 이게 지속성, 제가 말씀드린 지속성은 추력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파워를 올리고서 계속 그 올린 상태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걸 스테디 스러스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뭐 먼 거리를 가니까. 유럽 같이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게 지속성이 되겠냐. 그다음에 뭐 줄인다고 하면서 부품을 너무 얇게 깎고 뭐 이래 갖고 이게 내구성이나 유지관리성이 나오겠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F414 엔진 우리가 쓰는 거 F414 400 엔진은 추중비도 낮고 5.3입니다. 그다음에 추부비는 뭐 그럭저럭 2.43입니다. 그러니까 F414 엔진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엔진이에요. 이게 만약에 추중비가 7.4, 7.5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같은 중량에서 약 한 50% 가까이가 50% 정도가 40% 같은 중량에서 40% 정도 추력이 상승하니까 지금 13,000인데 40%면은 18,000 넘어간다는 얘기죠. 17,000, 18,000대 된다는 얘기. 드라이 추력 기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부비도 또 좋아진다. 그러면 같이 또 거기서 한 10%, 뭐 20% 올라가면은 이게 2만 파운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크기면. 물론 그럴 수 있는 기계적 공기역학적 특성이 그 폼 팩터라 그러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그 직경 여기서 나오냐?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F414 400 엔진의 개선될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첨단 엔진이다. 6세대를 갈 수 있는 엔진이다. 그러면 일단 연료 효율성이 높아야겠죠. 그 다음에 출력 지속성, 아까 말한 스테디 스러스트 이게 좋아야 됩니다. 이건 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동 조정성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발전 용량이 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이런 걸 하려면 열 관리 노하우가 올라가야 되고 소재나 또 가변 사이클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가변 사이클, 어댑티브 사이클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추력 편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기술이. 이 가변 사이클 기술을 쓰면 연료 효율성이 25%, 추력이 10에서 15%, 열 관리가 100%, 항속거리가 한 30% 늘어납니다. 똑같은 엔진을 가변 사이클로 개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이광민 전무가 6세대 엔진을 가기 위한 신기술이 뭔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반드시 가변 사이클 들어가고요. 추력 편향 노즐 들어갈 겁니다. 한번 국내 밀리터리나 뭐 어떤 언론에서도 가변 사이클이 뭔가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 이게 보통 엔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공기 흐름이 두 개죠. 하나 아래에 있는 주황색이 이게 코어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실 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게 코어와 낫셀, 껍질 사이 공간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걸 바이패스라 그러죠. 그 바깥쪽에 보라색. 이게 보통의 이제 터보팬 엔진의 구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3층으로 공기를 보내요. 예, 3계층으로. 이 가변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연소가 이루어지는 코어 공간으로 이제 그 주황색이 가고 그 다음에 그 2층에서는 그 바깥으로 또 가고 3층은 또 바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가변 사이클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만 이 2층을 닫았다 열었다 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방법은 또 다른 메커니즘이 또 있을 겁니다. 인간이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 찾아내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존재니까. 예. 예. 이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가변 사이클 엔진, GE의 가변 사이클 엔진에서는 이렇게 세 군데로 가죠. 그러니까 코어로 가는 공기 흐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연소가 일어나는 뜨거운 공기. 코어 바깥에서 한층 주변부에 제2 흐름이 있고 원래는 여기까지였었어요. 옛날 터보팬들은. 또 지금 우리 기존 터보팬들은 가변 사이클은 여기에 외곽 제3 흐름, 서드 플로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조금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건데요. 제2 흐름과 제3 흐름을 이렇게 제2 흐름을 둘러싼 그 관로에 밸브가 3개가 달려 있어요. 저 주황색 밸브, 연두색 밸브,
맨 마지막 오른쪽에 오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원을 그려놓은 밸브. 그러니까 원이 지금 3개죠. 주황색 원, 연두색 원, 보라색 원. 위에의 밸브가 열린 상태는 연료 주입이 작을 때를 뜻해요. 그리고 아래에 밸브가 이렇게 닫힌 건데 연료 주입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료 주입이 작을 때는 제이 흐름이 그 주변부를 제대로 흘러요. 근데 연료 주입을 높이면 제이 흐름을 제이 흐름의 경로가 그 코압으로 들어가 버려서 실제로는 코압부 연료량이 커지면서 제이 흐름의 통로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이런 이 메커니즘인데 이건 GE의 메커니즘이고 뭐 메커니즘이 한두 개겠어요. 뭐 응용해서 변형하면 또 다른 메커니즘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연료를 작게 낼 때는 공기가 주변에서 많이 가도록 그게 이제 그 민항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민항기가 연료 작게 쓰고 주변부로 많이 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연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추력을 높여야겠다. 그러면은 주변 쪽으로 공기가 적게 가도록. 그래서 이제 가변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GE는 그 방법을 제3 흐름 통로를 만들고 제2 흐름을 그러니까 성립시켰다가 혹은 제2 흐름 쪽을 없애고 제2 흐름 쪽에 들어오는 걸 코어로 밀어넣었다가 지금 아래쪽에 연료 주입이 많을 땐 제2 흐름으로 그러니까 연료 주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코어로 밀려 들어가게 만들고 추력 많이 내야 될 때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료 효율성이 한 25% 올라가고요. 추력이 한 10에서 15% 늘고 열 관리가 100% 좋아지고요. 항속거리가 30% 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6세대 엔진의 어떤 핵심적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광민 전무의 얘기는 뭐냐면 2035년까지 일단 이런 가변 사이클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가놓고 그 다음에 2040년 정도까지 가변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진짜 첨단을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2040년이 되면 우리의 테크놀로지 수준이 영국이나 일본 정도는 가는 거예요. 좀 그런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아까 그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얘기를 할 때 이제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드론은 감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주국방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KF-21을 자랑스러운 이제 보라매를 만드는데 기체는 국산이지만 거기에 쓰는 엔진은 미국 지휘사 엔진입니다. 부품을 국산에서 만들긴 하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KF-21을 수출하려고 그래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엔진이 미국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주국방 측면에서 독자 엔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자주국방 얘기까지 나온 거는 이제 요번에 발표된 2월 9일 날 발표된 인터뷰인데 2월 9일 날 인터뷰에서는 드론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국방에서 그래 한국 전투기 엔진 국산화해서 좋은 게 뭔데? 아니 뭐 미국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수출할 수 있잖아 이 소리인데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물건은 미국 비율장 상해가면서까지 수출하면 몇 대나 더 수출하지? 100대 더 수출해도 한 30조인데 왜냐면 10조가 비행기 값이고 그 비행기가 못 쓰게 될 때까지 쭉 발생시키는 코스트가 한 20조, 비행기 값이 한 2배 정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토탈 30조인데 30조 더 벌려고 미국 복장 팍팍 긁어가면서 파키스탄으로 수출하고 알제리로 수출하고 베네수엘라로 수출할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목적은 드론에 있다고 봐요. 진짜 우리의 절실한 니드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공군은 고급 드론을 갖춘 공군과 고급 드론을 갖추지 않은 공군 둘로 딱 클래스가 나뉩니다. 근데 고급 드론은 MTCR에 걸려갖고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모든 중요한 걸 자기들이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항공 엔진은 기본적으로 드론으로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근데
2023년 10월 20일 인터뷰에서는 그거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요번 인터뷰에서는 그건 아예 드론의 듣자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건 왜 그러냐. 국방부 방사청이 요번 인터뷰는 주도를 했고 국방부 방사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간다는 걸 이미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는 저희가 얘기죠. 무인 전투기용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소재라든가 부품도 수출입할 수 없는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기 엔진이야 엔진을 사온다든지 그 해외 선진 업체와 기술 제휴를 할 수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인 전투기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이게 2023년 10월 20일 인터뷰가 훨씬 더 우리한테 사정을 적나라하게 전해줘요. 근데 이제 오늘 공개된 인터뷰는 이 드론 얘기가 많이 감춰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개 2035년까지 5세대 코어를 한 15,000파운드짜리를 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스마트한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느닷없이 이제 OEM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야, 누구 OEM 하는 거야? 뭐 G OEM 하는 거야? 아닙니다. 국방부 OEM입니다. 정부의 OEM. 이게 왜 그러냐? 저도 이거 궁금했었거든. 정부 돈이 한 5조씩 이렇게 들어가면 한화가 그냥 말하자면 널로 먹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적자산권은 국가 소유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OEM 제조체가 되겠다. 2035년까지 그렇게 가겠다. 즉 2045년에 양산 시작하겠다 그 소리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그 전에 했던 말을 종합해서 유추하면 2045년까지 코아 15,000까지도 개발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투기 낫셀, 전투기 껍데기를 씌우면 이게 토탈 한 22,000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또 더 발전시키면 2040년까지 여기다가 전기 발전 능력을 강화하고 연료 효율성 높이고 열 관리 넣고 가변 사이클 넣고 추력 배낭 넣으면은 이제 그게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IHI 수준이 가는 겁니다.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재밌어요. OEM 얘기를 합니다. 전투기 엔진의 OEM이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035년에는 전투기 엔진의 OEM이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035년 한화가 전투기 엔진 OEM 잘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군사 지정학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미국이 보는 시각이 뭐냐. 이게 다 미국이랑 이제 일종의 양해 내지 짜옹이 있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왜냐면 한화가 미국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미국 엔진 조립하고 있고, 미국 엔진 AS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한국을 볼 때 쟤들은 어차피 치고 올라올 애들이야. 차라리 기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게 좋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팬 타임스가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2023년 11월 19일 날 거기에 이제 팀 커플런이라고 블룸버그 평론가가 쓴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지금 야심만만한 대한민국의 K 무기에 대한 계획이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 때문에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국이다. 첨단 무기에서는 반도체와 전자기판이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산 항공 엔진 등 외국 노하우에 깊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조만간 극복할 수 있다. 불과 20년 전 한국 반도체는 간신히 일본, 미국, 타이완 수준의 턱걸이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최선두이다. 이 기술 발전 모멘텀이 K 무기에도 작동한다. 한국인은 시장 수요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시각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첨단 엔진의 수요와 극한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 미국이 훨씬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분야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미군의 무지막지한 수요가 있죠. 특히 무슨 최첨단 대형 엔진 가면 그 미국만 쓰지 누가 쓰겠어요. 이번에 이제 GCAP가 그 급을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는데 글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지트라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세라믹인데 그 안에 구조 섬유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구조 파이버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것들
있어서 이제 미국이 엄청 강해요. 이 항공 엔진 그 소재에 있어서. 그리고 설계에 있어서 뭐 족탈불급이죠.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그 압도적인 그 어떤 경지에 가 있으니까 한국이 치고 올라와도 뭐 쟤들이 우리 밥그릇 뺐냐 뭐 이런 생각을 덜 하죠. 참고로 이 그 세계 그 방산 1위 회사 록히드 마틴 거기 1년 매출이 100조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방산을 가지고 혹은 그 무기 산업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극초음속 영역을 넘나드는 그 차세대 엔진은 이제 미국만 하고 있죠. 이게 요번에 이제 그 제가 한번 다룬 적 있죠. 회전 기폭 터빈 기반 통합 사이클 엔진. GE가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로테이션 디토네이션 회전 기폭이죠. 그다음에 터빈 베이스드 컴바인드 사이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이제 국력 신장과 K무기 발전이 미국의 전략, 미국의 가치관과 일치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을 문 닫아 걸고 못 나오게 누를 그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의무량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과 세계 질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좀 그 단어를 다듬었습니다. 동북아 전장 그러니까 노스이스턴 아시아 티어터죠. 동북아 전장이라는 게 이제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분홍색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분홍색과 그 다음에 그 대만에서부터 동중국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일본 부근을 중심으로 한 미색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동북아 전장이 되는데 그 동북아 전장에서 가만히 최선단 진지국가가 어디야? 한국이네. 그러니까 한국은 진지국가예요. 포트레스 스테이트라고 봅니다. 예, 한국이 진지국가죠. 한국에서 만약에 서해를 때려 맞고요. 지금 이제 분홍색에서 서해 때려 맞고 말발굽을 때리면 지금 그 중국의 심장부 말발굽을 때리면 중국 공산당 엘리트가 괴멸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야말로 이제 중국 억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네, 군사 지리적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거기다 한국은 이미 3,000km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현무 3D까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현무 3C가 1,500인데 현무 3D가 뭐 2,500, 3,000 얘기하거든요. 순항 미사일. 그리고 뭐 현무 쪽에 그 미사일들이 뭐 4, 5 되면서 다 그렇게 되니까 이에 더해서 이제 제가 여기 그 빨간색으로 나오는 삼각형 그러니까 강정 사세보 진해를 연결하는 이 강사진 트라이앵글 거기 이제 그 해상 합동 화력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2,000km 거리를 그리면 저 하얀 점선이 됩니다. 저 하얀 점선 땡땡땡땡 거기가 강사진에서 2,000km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보듯이 이 동북아 전장에서 중국을 제압함에 있어서 이 한국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한국은 또 그렇게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북핵 미사일의 배후가 중국이니까. 그리고 또 북한 자유화를 생각을 하면 언젠간 중국을 제압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해 전장, Southeast China Sea Theater를 한번 생각하면 SEC Theater라고 제가 약칭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풀색입니다. 이게 대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중국해 전장을 하는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보르네오 북부니까 저건 말레이시아거든요. 그 다음 말레이 반도니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게 이제 그 싱가포르까지 끼면은 이게 그 남중국해 전장의 경계선을 이루는 서컨마리움, 바다를 둘러싼 나라들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대만이 동북아 전장과 남중국해 전장에 둘 다 속해요. 결절 포인트예요. 예, 그게. 그래서 대만이 깨지면은 이 그 제일도련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뭐 아주 바보 같은 짓만 안 한다면 또 대만이 아주 바보 같은 짓만 안 한다면 실은 대만을 중국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서태평양 거대 전장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되는 거죠. Great West Pacific Theater가 되는 거죠. 네. 서태평양 거대 전장 GWP Theater가 나오는 건데 이게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전쟁터가 바로 서태평양 거대 전장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보라색과 미색으로 이루어진 동북아 전장, 아래에 있는 풀색으로 이루어진 남중국해 전장. 이게 서태평양 거대 전장이죠. 이 서태평양 거대 전장의 경계선 방어선이 이게 제일도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백령도에서 출발하죠, 이제는. 그러면 이 서태평양 거대 전장에 이제 화약고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랑 대만해협에서 무슨 사고 벌어지면 이거 거의 세계 3차 대전급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요. 특히 한반도 더 그래요. 한국이 아주 이게 살기등등하게 중무장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 대신에 이제 남중국해는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충돌 강도를 조정 가능하죠. 근데 충돌 강도를 조정 가능하다고 또 불장난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져서 그래서 결국 총량 위험성은 마찬가지가 돼버려. 위험성 불변의 법칙이 있는 거지. 위험성 총량 불변의 법칙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만 전쟁이 벌어져도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안 된다. 왜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 그거 하러 가냐? 뭐 왜 주한미군 육군을 뺄라 그러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거나 간첩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말 했죠. 대만에서 무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그런 거는 동북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엮여 있다고 이렇게. 제일도련 방어라는 거에 엮여 있어요. 그게 제일도련이 방어가 돼야 한국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바보 혹은 간첩 같은 소리가 나오면은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4월 정도 되면 여기에 뭐 항공모함이 미국 항공모함이 5척이 순간적으로 그 시점엔 집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무교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한 3대쯤이 항상 이 서태평양에 와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임이죠. 이게 서태평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태평양 거대 전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오바마의 명제 2개가 이제는 헛소리가 됐다. 근데 이게 지정학한다는 사람들, 정치학한다는 사람들이 오바마의 이 2가지 명제를 아주 바이블처럼 모시고 살아요.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Pivot to Asia. Pivot to Asia란 말 가끔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뜻에서 하죠. 지금은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오바마의 피벗 투 에이시아는 뭐냐면 중동 전력의 일부를 빼내어 아시아에 증강한다예요. 그다음에 오바마의 2개의 전쟁이 가능한 미국. 이게 오바마 때 나온 얘기예요. 즉 중동과 아시아 2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미국이. 근데 이게 다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우선 첫째,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가 않죠.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부터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중동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요새 이제 후티에서도 보이지만 미사일과 항공기를 지원할 뿐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미국 그렇게 안 해요. 중동에서. 그러면 지금의 진실은 뭐냐. 서태평양 거대 전장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이야. 서태평양 거대 전장과 기타 등등 혹은 제일도련과 기타 등등 다른 거 다 뭉뚱그려 봐야 제일도련이나 서태평양만큼 못한 거예요. 그 무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컷키니하고 또 슈톨텐베르그가 하거든요. 대서양 체제가 요새 이제 강화됐잖아요.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 결속이 강화됐다고요. 이거를 이제 트랜스 애틀란티시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대서양 체제의 안고가 대서양에 있는 게 아니라 서태평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슈톨텐베르그나 그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 커킨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대서양 체제의 안고가 서태평양에 있다. 그런데 이 서태평양 거대 전장의 핵심이 어디야? 한국이네.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무지하게 뜨겁고 무지하게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잠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도, 중동, 유럽의 위험성은 서태평양 거대 전장에 비하면 애들 수준입니다. 기타 등등일 뿐입니다. 우리는 79년째 죽음 한가운데 사는 길, 사중생에 놓인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국력, 경제력, 산업 기반, 그리고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스템 능력이 세계 세계 최선진국이 된다면 그런 그 결사적인 상황에 놓인 민족이 또 그런 민족이 전 세계에서 친서방, 범서방 최선두 무기 수출국이 된다면 또 그런 민족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듬직한 혈맹으로 함께할 뜻을 굳힌다면 지금 이게 다 일어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가장 팔자사나운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그 야심찬 계획, 앞으로 한 15년에 걸쳐서, 한 6, 7년에 걸쳐서 6세대 항공엔진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게 될 거다. 우리가 이 기본을 갖고 있다 이미. 그래서 이거는 의지와 전망, 그런 문제다. 정신, 비전, 의지의 문제다. 절실하니까 정신과 비전과 의지를 가다듬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